천하테크의 핵심 데이터가 털렸는데 당신은 아직도 자리에 없어요? 전화기 너머 한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서 내 고막을 찢을 듯했다. 히스테리컬한 공포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느긋하게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보았다. 나는 느긋하게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 정각. 햇살이 리조트 호텔의 통유리 창을 뚫고 들어와 내 몸 위로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와인잔을 흔들었다. 나는 짭짤한 바닷바람이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입가의 미소는 더욱 차가워졌다. 한 대표님, 나는 이 두 글자에 힘을 주어 발음했다. 말투는 서먹하고도 예에 바르게. 혹시 잊으셨나요? 제 사직서는 어제 오후에 대표님이 직접 결제하신 겁니다. 전화기 너머는 순간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겼다. 나는 그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늘 우아하고 고고했던 그의 얼굴에는 분명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할 것이다. 그는 아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보기에 순종적인 게 같고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남편이었던 내가 감히 이런 말투로 그에게 말을 걸 줄은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사업 제국이 내가 떠난 다음 날 바로 멸망의 위기에 처할 줄은. 이진우, 나랑 장난치지 마. 몇 초 후 한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세가 현저히 꺾인 겉만 번지르르한 위협에 불과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으니 30분 안에 당장 회사로 돌아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당신이 감당하게 될 거야. 결과라고요?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전파를 타고 그의 귀에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한 대표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제 퇴사를 승인한 그 순간부터 천하테크의 어떤 일도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결과 말이죠. 나는 말을 멈추고 잔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의 와인을 마셨다. 천천히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 모래사장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한서연의 번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세상은 드디어 조용해졌다. 3년 전 나는 한서연을 위해 천하테크의 핵심 방화벽인 신성 시스템을 직접 구축했다. 나는 그에게 이 시스템이 마치 내가 그를 위해 입힌 갑옷처럼 견고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동시에 반쯤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세상에 뚫지 못할 요새는 없어요. 다만 제가 모든 뒷문과 열쇠를 아는 유일한 사람일 뿐이죠. 그는 그때 어떻게 대답했더라? 그는 마침 최민준이라는 남자에게 넥타이를 메어주느라 바빴다. 내 말에 그저 건성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내 기술이사님. 당신이 최고로 대단하지. 그의 눈에는 그 느끼한 남자밖에 없었다. 그의 시선은 물 흐르듯 부드러웠다. 하지만 남편인 나에게는 당연한 듯한 지시와 짜증 섞인 대답뿐이었다. 이제 갑옷은 뚫렸고 그 갑옷의 유일한 제작자인 나는 그에게 직접 쫓겨났다. 나는 여행 가방을 열었다. 그가 직접 서명한 사직서가 맨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퇴사 동의. 종이를 뚫고 비치는 글씨는 냉정함과 경멸을 담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연인에게 바친 첫 번째 공적 증명서였고 동시에 내가 그에게 보낸 첫 번째 큰 선물이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와 한서연의 결혼은 처음부터 불공평한 거래였다. 그는 한성그룹의 외동딸이자 하늘이 내린 듯한 재원이었다. 나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프로그래머였다. 우리는 대학교 창업대회에서 만났다. 나는 나의 기술을, 그는 그의 자본과 야망을 가져왔다. 우리는 손을 잡고
웃음을 차지했다. 졸업 후 그는 천하테크를 설립했고 나는 회사의 첫 번째 직원이자 기술부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동시에 실력을 갖춘 기술 핵심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년 내내 그를 사랑했던 나는 당연히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다. 성대한 결혼식도 없었고 오직 혼인 증명서와 진우 씨, 앞으로 회사가 우리의 집이야라는 그의 가벼운 약속뿐이었다. 나는 믿었다. 나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천하테크에 쏟아부었다. 밤샘 코딩, 버그 수정, 서버 구축, 시스템 업그레이드. 나는 7년의 시간을 들여 그를 위해 견고한 기술 장벽을 만들었다. 회사는 10여 명의 작은 작업실에서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넘는 업계 거물로 성장했다. 모두가 한서연을 비즈니스 천재라고 칭송했다. 탁월한 통찰력과 뛰어난 수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수많은 화려한 성공 파티 뒤에는 내가 전산실에서 보낸 수많은 밤샘이 있었다는 것을. 내 머리카락은 그때부터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다. 위장병도 그때부터 심해졌다. 하지만 그는 나의 헌신에 익숙해진 듯했다. 아무리 늦게 집에 돌아와도 나를 위해 불이 켜진 등을 보는 것에 익숙했고 아무리 어려운 기술 문제가 생겨도 전화 한 통이면 내가 당장 나타나 해결해 주는 것에 익숙했다. 나를 회사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값싼 자산으로 여기는 것에 익숙했다. 1년 전 최민준이 나타나 이 모든 것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최민준은 마케팅부 실장이었다. 말솜씨 좋고 출중한 외모 덕분에 한서연의 깊은 신뢰를 얻었다. 나는 그에게 별다른 호감이 없었다. 남자의 직감은 그가 야심가이며 나를 보는 눈빛에 늘 희미한 적대감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와 한서연 사이에 그런 관계가 발전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3개월 전 우리의 결혼 7주년 기념일이었다. 나는 미리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렌치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그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두었다. 일찍 회사 건물 앞에서 그를 기다리며 서프라이즈를 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가 기다린 것은 최민준의 팔짱을 끼고 건물에서 웃으며 나오는 그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친밀하게 행동했고 최민준은 심지어 그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는 자상한 모습까지 보였다. 마치 수천 번 연습이라도 한 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한서연은 행복하고 달콤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린 여자아이 같은 수줍음과 의존심이었다. 나는 바보처럼 미리 준비해둔 장미꽃 다발을 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온몸의 피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아주 늦게 돌아왔다.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나는 따지지 않았다. 그저 8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그의 앞에 놓았을 뿐이다. 그는 목걸이를 한 번 보더니 눈에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을 보였고 이내 평소의 침착함으로 돌아왔다. 오늘 너무 바빠서 잊었어. 미안.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말투에는 죄책감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 이 목걸이는 당신이 그냥 가져. 요즘 회사 자금이 어려우니 이런 쓸데없는 돈은 쓰지 마. 자금이라고요? 나는 비웃었다. 바로 전날 나는 재무제표에서 그가 최민준에게 3억 원의 마케팅 예비 자금을 직접 결제한 것을 보았다. 그 돈의 용도는 불분명했다. 나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7년간의 헌신이 그의 눈에는 어쩌면 그저 웃음거리였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의 무언가가 조용히 죽어갔다. 나는 그와 최민준의 모든 것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추악한 진실을 발견했다. 최민준이 새로 산 포르쉐 스포츠카는 회사 계좌에 등록되어 있었고 한서연이 결제한 것이었다. 최민준이 서울 시내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월세 6억여만 원은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그는 출장을 핑계로 최민준과 하와이로 휴가를 갔지만 내게는 비공개로 그룹 설정하여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사진을 올렸다. 그는 심지어 최민준의 프로젝트를 밀어주기 위해 회사 존망이 걸린 신성 시스템이 영 업그레이드 계획을 부결시키기까지 했다. 그것은 회사 고위 간부 회의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한 달 내내 준비한 기획안을 가지고 기존 시스템이 직면한 잠재적 위험과 업그레이드의 필요성,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 대표님, 그리고 이사님들, 기존의 신성 시스템은 이미 3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인 공격에는 취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영버전 개발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은 약 5억 원 정도이며 개발 기간은 3개월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최민준이 제일 먼저 나서서 반대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5억 원이라고요? 이 이사님, 이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지금 회사의 주력 사업은 시장 개척입니다. 저희 마케팅부는 올해 3여명억 원의 계약을 따내는 것이 목표이며 대규모 자금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 5억 원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을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최 실장님, 이건 보안 문제입니다. 시장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한번 뚫리면 회사가 있는 손실은 3여명억 원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엄살이 심하시네요. 최민주는 비웃었다. 신성 시스템은 업계 최고라고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님 입에서는 왜 이렇게 취약하게 들리죠? 제가 보기엔 어떤 사람들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빼돌려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상석에 앉은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가 공정한 말을 해주기를 바랐다. 결국 이 시스템은 내가 그를 위해 직접 만든 것이었기에 그 중요성을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한서연은 그저 커피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나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 무덤덤했다. 진우 씨,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 실장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회사의 현재 주력은 확실히 시장이 있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잠시 미뤄둡시다.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기존 시스템으로 1, 2년 더 버티는 건 문제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내 마음에 깊이 박혔다. 1, 2년 더 버티라고? 그는 회사 존망이 달린 핵심을 무엇으로 여기는 걸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옆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최민준을 보았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연인에게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남편이 아닌 최민준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 내 마음은 그 순간 완전히 차갑게 식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앞에 놓인 자료를 챙겼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한 대표님이 결정하셨으니 따르겠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섰다. 등 뒤에서는 최민준의 억누르지 못하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 전산실에서 밤새도록 머물렀다. 신성 시스템의 밑바닥 코드를 열었다. 익숙한 문자열들이 거대한 그물망처럼 지난 7년간의 나의 청춘과 열정을 그 안에 가두고 있었다. 나는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보았다. 내 머릿속에서 미치도록 대담한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서연,
당신은 최민준을 믿는다고 했지? 내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고 생각했지? 그럼 내가 직접 당신을 위해 입힌 이 갑옷의 틈을 내줄게.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허풍만 떠는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위해 하늘을 받쳐줄 수 있을지 두고 볼 거야. 나는 은밀하게 내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신성 시스템의 모든 핵심 아키텍처와 백도어 키를 쓸 수 있는 익명 클라우드 서버에 암호화하여 단계별로 백업했다. 그리고 작은 백도어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회사의 모든 감시를 우회하여 모든 핵심 데이터를 조용히 복사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이 백도어 프로그램의 트리거 조건을 설정했다. 그리고 나는 평온하게 기다렸다. 한서연이 직접 내 손에 칼날을 쥐어주기를 기다렸다. 나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이 일은 내가 이 해변 리조트에 도착하기 전날에 일어났다. 발단은 아주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마케팅부에서 신규 고객에게 보여줄 A/B 테스트 페이지를 기술부에 요청했다. 이런 일은 본래 정상적인 회사 절차를 따라야 했다. 요구 사항을 제출하고 개발 일정을 잡는 식으로. 하지만 최민주는 신규 고객 앞에서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고 천하테크의 초고효율을 보여주기 위해 내 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이 시간 안에 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 부하 직원 중 한 명,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프로그래머가 규정에 따라 정중하게 답했다. 이런 긴급 요청은 이 이사님, 즉 나의 특별 승인이 필요하고 긴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민주는 전화로 노발대발했다. 이 이사님, 내가 당신들을 지휘할 수 없다는 거야? 일개 기술 직원 따위가 감히 나한테 절차를 따지려 들어? 이진우한테 전해. 오늘 오후 3시까지 이 페이지를 볼 수 없으면 당신네 기술부 전체가 짐 싸서 나가야 할 줄 알아. 어린 부하 직원은 그의 고함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억울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무표정하게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말을 무시하고 거쳐야 할 절차는 한 단계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은 내가 회사를 위해 정한 규칙이었다. 이런 구두 요청 때문에 부서 간 혼란과 책임 전가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결국 30분도 채 되지 않아 한서연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진우, 내 사무실로 와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내가 반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의 사장실로 들어섰을 때 최민주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분개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에게 인내심 있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그저 꼬지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진우 씨, 무슨 일이에요? 최 실장님 쪽에서 A/B 페이지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사소한 일로 왜 막고 처리하지를 요청했는데 게다가 당신 부하 직원에게 그를 괴롭히게 하다니. 나는 사과 껍질 위에서 능숙하게 움직이는 과도를 보며 눈이 좀 따가웠다. 그와 결혼한 지 7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사과를 깎아준 적이 없었다. 내 위장병이 가장 심해서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아파할 때도 그는 그저 짜증스럽게 위장약을 던져주며 시끄럽게 하지 마. 나 내일 아침 일찍 회의해야 해 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다정하고 살가운 아내처럼 다른 남자를 시중 들고 있었다. 저는 막은 적도 없고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나는 마음속의 쓰라림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사실을 진술했다. 저는 단지 제 부하 직원에게 회사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했을 뿐입니다. 회사의 어떤 부서의 요청이든 똑같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규정이라고요? 최민주는 비웃으며 일어섰다. 내 앞에 다가왔다. 나보다 반뼘 정도 작았지만 기세는 매우 오만했다. 이 이사님, 전산실에만 처박혀 있다 보니 바보가 되셨나 봅니다. 지금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순식간에 변해요.
당신의 절차가 다 끝날 때쯤이면 이미 늦습니다. 고객을 놓치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정식 요청서조차 귀찮아서 쓰지 않는 고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의심스럽네요. 나는 무심하게 되받아쳤다. 최민준의 얼굴은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한서연에게로 돌아서서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서열 씨, 저 사람 태도 좀 보세요. 저는 회사를 위해 뛰어다니며 고객을 유치하고 계약을 따내는데 저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서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로 저를 쥐락펴락하렸습니다.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혔다. 부서 간의 정상적인 협력을 권력 다툼으로 격상시켰고 나의 공적인 업무 처리를 자신에 대한 사적인 압박으로 왜곡했다. 나는 한서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그가 규칙대로 해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거나 하다못해 최민준을 향해 철없이 굴지 말라고 꾸짖기라도 했다면 나는 어쩌면 그에게 마지막 한 줄기 환상을 나지마. 그러나 그는 그저 깎아놓은 사과를 조심스럽게 작은 조각으로 잘라 크리스털 접시에 담아 최민준 앞에 밀어주었다. 그리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내가 한때 그토록 매료되었던 그 아름다운 눈동자에는 이제 차가운 실망과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이진우, 당신 정말 실망스럽군요. 그는 입을 열자마자 나에게 죄를 상고했다. 최 실장님은 누구를 위해 이러는 건가요? 결국 회사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의 부서가 앞에서 돌격하고 있는데 당신의 기술부는 후방 지원으로서 전력을 다해 협력해야죠. 무슨 절차, 무슨 규정 따위가 회사의 이익 앞에서는 모두 양보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고요? 나는 거에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규칙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끼어들어 전체 기술부의 개발 계획을 모두 뒤엎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마케팅부의 어떤 사람이라도 제 부하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있겠네요. 회사의 제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권력을 남용하고 있어. 한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는 쾅 하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 아름다운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진우, 나는 이런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단지 묻겠어요. 당신은 최민준의 업무에 협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만약 그와 협력하는 것이 당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만약 이 기술이사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만둬도 좋아요.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최민준의 입꼬리가 의기양양하게 올라갔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한서연의 이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나에게 그의 마음속에 나와 최민준 중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의 연인을 달래기 위해 그는 남편인 나를, 이 회사의 오랜 공신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내 마음은 그 순간 고인 물처럼 평온해졌다. 모든 사랑, 분노, 갈등이 그의 말이 나오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다. 끝없는 차가움만이 남았다.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대표님이 제가 회사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그의 책상 앞으로 걸어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한서연과 최민준의 경악한 시선 속에서 나는 필통에서 펜을 꺼내빈 A사 용지를 집어들었다.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사직서라는 네 글자를 썼다. 길고 장언한 비난도 구차한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저 가장 간단한 한도, 구차한 작별 인사도 없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술 이사직 사임을 신청하오니 승인 바랍니다. 나는 글을 마치고 내 이름 이진우를 서명했다. 그리고 내 체온이 남아있는 그 종이를 그의 앞에 밀어주었다. 한 대표님, 결제해 주세요. 이 순간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었고
그도 나의 아내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일 뿐이었다. 한서연은 완전히 멍해졌다. 그는 내가 분노하거나 싸우거나 타협할 것이라고는 상상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단호하게 떠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나타났다. 이진우, 당신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내가 가장 시원하게 웃었던 웃음이었다. 저는 당신을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당신과 최 실장님을, 그리고 나 자신을. 나는 일어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나라는 눈에 가시가 없으면 당신들은 앞으로 더 편할 겁니다. 이 말은 마치 따기처럼 그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그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옆에 있던 최민주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기름을 부었다. 서연 씨, 저 사람한테 겁먹지 마세요. 저 사람은 그저 허세 부리는 겁니다.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줄 아는 거죠. 잘 됐어요. 오히려 자리가 비어서 더 유능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이 말은 한서연의 마지막 이성을 완전히 불태웠다. 그는 남에게 협박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특히 자신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협박당하는 것은 더욱 그랬다. 좋아, 아주 좋아. 그는 이를 악물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값비싼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다. 거의 분노에 가득 찬 듯 사직서 위에 퇴사동의라고 썼다. 그의 서명은 용이 날아오르고 봉황이 춤추는 듯 힘이 넘쳤다. 종이가 찢어질 듯 강한 피랍이었다. 서명을 마친 그는 그 종이를 내 앞에 쾅 하고 던졌다. 이진우, 당장 꺼져. 지금 당장 꺼져. 우리 차나테크는 당신 한 명쯤 없어도 돼. 나는 허리를 숙여 나의 남은 인생의 자유를 결정할 그 종이를 주었다. 그 위에 익숙한 서명을 보며 입가의 미소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나는 사직서를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등 뒤에서는 최민준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와 한서연의 억눌린 헐떡임이 들려왔다. 나는 기술부로 돌아가지 않았다. 심지어 내 자리로도 가지 않았다.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그와 내가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집. 나는 30분 만에 모든 짐을 정리했다. 사실 딱히 정리할 것도 없었다. 지난 세월 동안 나의 거의 모든 물건은 회사에 있었다. 이른바 집이라는 곳은 나에게 호텔과 다름없었다. 떠나기 전 나는 결혼 반지를 현관의 캐비닛 위에 조용히 놓았다. 햇빛 아래 반지는 차가운 빛을 발했다. 마치 이미 죽어버린 나의 결혼처럼. 그리고 나는 제주도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비행기에 앉아 7년간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일했던 도시가 달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는 미련 한 조각도 없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한서연은 곧 후회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쫓아낸 것이 그저 눈엣 가시 같은 남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그의 사업 제국 전체의 지지대를 허물어 버렸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폭파시킬 시한폭탄은 그가 그 이름을 서명한 순간부터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잊을 시간이 되었다. 한서연의 전화를 끊은 후 내 휴대폰은 약 10분 동안 조용했다. 이 10분 동안 나는 천하테크가 지금 어떤 혼란에 빠져 있을지 상상했다. 신성 시스템은 내가 직접 구축한 것이었다. 그 복잡성은 모든 사람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한 살아있는 생물과 같았다. 코드 한 줄이 그의 뉴런이었고 나는 그와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유일한 조련사였다. 내가 떠나기 전에 남겨둔 백도어 프로그램은 사실 데이터를 직접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방식은 너무 저급하고 추적당하기 쉬웠다. 나의 방식은 마치 이 생물의 뇌의 인지장에 바이러스를 심는 것과 같았다. 바이러스가 활성화된 후에도
신성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의 모든 책이 그대로 책장에 있지만 그대로 책장은 붕괴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도드루겼지만 그의 핵심 논리가 조작되었다. 모든 데이터는 존재했지만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에 외부인에게는 수백만 권의 책의 한 무더기의 휴지 조각과 다를 바 없었다. 당신이 필요한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강제로 해킹하거나 데이터를 복구하려는 어떤 시도도 시스템의 2차 보호 메커니즘인 데이터 자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남겨둔 막다른 골목이었다. 내가 설정한 유일한 키를 찾아 바이러스를 해제하지 않는 한 그들이 노력할수록 데이터는 더 빨리 사라질 것이다. 천하테크의 핵심 자산은 지난 수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였다. 고객 정보, 거래 기록, 기술 특허, 원시 코드. 이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면 천하테크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한서연이 자랑스러워하던 수천억 원 제국은 몇 시간 안에 잿더미가 될 것이다. 과연 10분 후 내 휴대폰이 다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한서연이 아니라 낯선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격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 CTO인 박태준 이사였다. 박태준은 한서연이 6개월 전에 경쟁사에서 연봉 3억 원을 주고 스카우트해온 인물이었다. 나를 점차 대체하고 기술부에서의 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는 늘 나를 밀어내고 싶어 했고 평소에도 나에게 콧대 높은 태도를 보였다. 지금 그는 아마 미쳐버렸을 것이다. 이진우, 대체 시스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박태준의 목소리는 거의 포효에 가까웠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멀리 떼고 귀를 후볐다. 나른하게 물었다. 박 이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지금 휴가 중이니 업무에 관한 일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휴가라고? 당신이 감히 휴가를 가. 박태주는 평소 가장하던 품위를 완전히 잃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 모든 색인이 잘못된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당신 짓이지? 이 비열한 인간. 이건 사업범죄야. 박 이사님,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저는 어제부로 이미 퇴사했습니다. 회사의 어떤 일도 저와는 상관없어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면 한 대표님을 찾거나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죠. 3억 원의 연봉을 받으시는 게 그런 일 하라고 받는 거 아닙니까? 왜 해결을 못 하세요? 내 말은 정확히 박태준의 아픈 곳을 찔렀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자신의 기술이었다. 이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자 이것은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괴로웠을 것이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확연히 거칠어졌다. 이진우, 너무 기뻐하지 마. 당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시스템 이상이 당신의 퇴사 계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에 촉발되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어. 당신이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어? 오, 그래요? 나는 놀란 척했다.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하지만 시간대가 일치한다고 해서 제가 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죠. 어쩌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제가 떠나자마자 드러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박 이사님은 CTO로서 그런 가능성도 생각 못 하십니까? 당신, 대저 변명하는 거야. 박태준은 화가 나서 말을 더듬었다. 변명인지 아닌지는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나는 가볍게 한마디 던졌다. 경찰이 조사하게 하세요. 하지만 미리 경고하는데 신성 시스템의 로그 기록도 제가 설계한 겁니다. 어떤 불법적이거나 악의적인 조작도 낱낱이 기록될 거예요. 만약 제가 한 짓으로 밝혀지면 기꺼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들이 능력 부족으로 함부로 조작하다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고 심지어 전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나는 일부러 말을 길게 느렸다. 박 이사님,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전화기 너머 박태준은 다시 침묵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시스템 로그에서 내가 남긴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설계할 로그 시스템 자체는 위장과 암호화 과정을 거쳤다. 오직 나만이 가장 원시적인 기록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모두 내가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일단 경찰에 신고되어 일이 커지면 주가는 폭락하고 고객은 이탈할 것이다. 이 책임은 그가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애원하는 것이었다. 이 이사님. 박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감지하기 어려운 떨림이 섞여 있었다. 부탁이니 돌아와 주세요. 한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은 뭐든지 들어주겠다고요. 뭐든지라고요? 나는 비웃었다. 제 조건은 당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돈? 직책? 지분? 박태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제가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그저 조용히 휴가를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러니 박 이사님,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함부로 조작하다가 그 데이터 자폭 프로그램이 예전보다 일찍 활성화될지는 장담 못합니다. 이 말은 그에게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데이터 자폭.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맞습니다. 나는 무심하게 확인했다. 행운을 빕니다, 박 이사님. 말을 마친 나는 다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도 차단했다. 나는 해변에 누워 눈을 감고 바닷바람을 느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한사연과 박태준은 지금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시도하고 모든 기술 인력을 소집하여 수많은 긴급 회의를 열겠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막다른 골목을 풀 열쇠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애원이 아니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한서연이 직접 찾아와 모든 오만과 자존심을 거리고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처럼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 후 이틀 동안 세상은 완전히 조용했다. 천하테크로부터 더 이상 귀찮은 전화는 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서 돌파구를 찾으려다 포기하고 그들의 전능한 박태준 CTO에게 희망을 걸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어쩌면 한사연은 아직 자존심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박태준에게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주면 분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늘 그렇게 자신만만했다. 심지어 오만하기까지 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조용함을 즐겼다. 매일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 해변을 산책하고 수영을 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발코니 의자에 누워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7년 동안 이렇게 편안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 휴대폰에는 전 동료들로부터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은근슬쩍 나의 행방을 묻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회사의 비참한 상황을 애둘러 알려주기도 했다. 이진우 선배, 회사 터질 것 같아요. 모든 기술 인력 이틀 밤낮으로 눈도 못 붙였어요. 박 이사님은 키보드를 몇 개나 부쉈대요. 진우 씨, 퇴사했다고 들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회사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프로젝트도 많이 중단됐어요. 이 이사님, 빨리 돌아와 주세요. 한 대표님 얼굴이 흑빛이에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모든 부서 책임자들을 싸그리 혼냈어요. 최민준 실장님도 혼났대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최민준도 혼났다고? 이건 흥미로운데.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한서연의 우스꽝스러운 사랑도 흔들리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퇴사했고 휴가 중이니 걱정 말라고 일괄 답장한 후 모든 소셜 미디어 알림을 껐다.
사흘째 오후까지 나는 호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고 있었다. 그때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가 있었다. 나의 절친 김수진이었다. 김수진은 나의 대학 동창이자 나와 한서연의 결혼 내막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성격이 불같고 변호사였던 그는 이미 한서연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나에게 이혼을 권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큰 공신님은 어디로 놀러 가셨대. 김수진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내가 놀러 간 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뛰면서 웃으며 물었다. 쓸데없는 소리 마. 당신 마누라가 내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어. 김수진은 고소하다는 듯 말했다. 오늘 오전에 법무팀 직원 2명을 보내서 전 직원이 회사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파괴했을 경우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더라고. 내가 돌려보냈어. 헛된 망상하지 말라고. 고마워.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한테 무슨 객기 부려? 김수진은 화제를 돌렸다. 근데 진우 씨,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계책 정말 멋지더라. 천하테크 주가가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고 큰 고객들도 계약 해지를 논의 중이라고 들었어. 한서연, 지금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탔을 거야. 자업자득이지.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렇지. 김수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어조가 진지해졌다. 하지만 진우 씨, 내가 경고해야겠어. 한서연이라는 사람, 나는 잘 알아. 지금 당신을 죽도록 미워할 거야. 하지만 그는 회사가 망하는 것을 더 두려워해. 그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분명 당신을 찾아올 거야.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정말 그를 도와줄 거야? 러닝머신의 속도를 천천히 줄였다. 거울 속에서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눈빛은 유난히 빛나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는 분명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 목표는 그를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었어. 그의 배신과 오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하지만 천하테크는 결국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곳이야. 내가 직접 쓴 코드 한 줄 한 줄이 있고 내가 키워낸 젊은 기술자들도 있어. 정말 그 회사가 완전히 파멸하는 것을 눈뜨고 봐야 할까. 바보 같은 소리 마, 진우 씨. 김수진의 목소리는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신은 이미 할 만큼 했어. 당신은 그를 위해 7년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뭐야? 배신과 모욕뿐이었잖아. 그는 하찮은 놈 때문에 당신을 쓰레기처럼 내팽개쳤어. 이제 일이 터지니까 당신을 찾는다고? 이미 늦었어. 이 세상에 후회는 없어. 이번에 또 마음이 약해지면 내가 제일 먼저 당신을 무시할 거야. 김수진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 한 바가지처럼 내 마음속에서 막 피어오르던 일말의 연민을 깨웠다. 그래, 내가 왜 마음 약해져야 하지? 내가 그를 위해 밤새 코딩하고 위장병에 시달릴 때 그가 마음 약해진 적이 있었나? 그가 최민준의 팔짱을 끼고 나에게 불륜을 저지를 때 그가 최민준의 팔짱을 끼고 나에게 불륜을 저지를 때 그가 최민준 때문에 회의에서 나를 공공연히 모욕하고 퇴사를 강요할 때 그가 마음 약해진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렇다면 내가 왜 그에게 그 우스꽝스러운 온정을 남겨두어야 하는가? 알았어.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 목소리는 다시 확고해졌다. 걱정 마. 다시는 바보 같은 짓 안 할 거야. 그래야지. 김수진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당신의 조건을 준비해도 이번에 그에게 큰 추효를 안겨주지 않으면 당신의 지난 몇 년간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이 안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서쪽 하늘이 천천히 지면서 바다 전체를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폭풍우가 곧 닥쳐올 것이고 나는 이미 그것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스위스 익명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했다. 화면에 창 하나가 떴고
신성 시스템의 실시간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빨간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데이터 잡보 프로그램, 최종 24시간 카운트다운 진입. 나는 그 글씨를 보며 눈빛은 평온했다. 한서연,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나흘째 오전, 예상했던 전화가 드디어 걸려왔다. 여전히 낯선 번호였지만 나는 전화기 너머의 사람이 분명 한서연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그가 아무도 대신 보내지 않았다. 나는 전화가 한참 동안 울리기를 기다렸다가 1분쯤 지나서야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는 한 글자만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무겁고 억눌린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인내심이 있었다. 재촉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여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지. 그것은 그가 자신의 실패를 직접 인정하고 그 고고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진우.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다.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전혀 없었다. 너무 오래 긴장했던 현처럼 언제라도 끊어질 것 같았다. 나는 제주도 캠핑스키 호텔 1808호에 있어요. 나는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내 주소를 직접 알려주었다. 그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나는 알고 있었다. 전화로 실랑이하는 것보다 그가 직접 오는 것이 낫다. 어떤 말은 직접 얼굴을 보고 해야 무게감이 있고 어떤 표정은 직접 눈으로 봐야 시원하기 때문이다. 기다려요. 그는 이 세 글자만 말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입꼬리가 더욱 뚜렷해졌다. 나는 그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천하테크의 운명은 이제 시간 단위로 카운트다운되고 있었다. 나는 느긋하게 샤워를 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캐주얼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객실 서비스에 전화해서 좋은 샴페인 한 병과 고급 다과를 주문했다. 나는 승리자의 자세로 그의 도착을 맞이할 것이다. 오후 4시쯤 벨이 울렸다. 나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가는 엉망진창이었다. 값비싼 샤넬 정장은 구려져 있었고 공들여 손질한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한때 활기 넘치던 눈은 핏줄로 가득했고 온몸에서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허무함이 풍겼다. 나는 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그가 들어오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시선을 빠르게 한 바퀴 돌렸다. 발코니에 은통에 담겨 차갑게 식혀지고 있는 샴페인 병을 보았을 때 그의 몸이 눈에 띄게 떨렸다. 나의 여유로움과 그의 초라함은 가장 날카로운 대비를 이루었다. 이것은 어떤 언어적 모욕보다도 그를 더 난처하게 만들었다. 앉으세요, 한 대표님. 나는 발코니 옆으로 가서 나 자신에게 샴페인 한 잔을 따랐다. 그에게는 따르지 않았다. 나는 행동으로 그에게 우리가 더 이상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앉지 않았다. 그저 방 중앙에 서서 나를 뚫어지라 노려보았다. 이진우, 대체 뭘 원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그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한 애원이 섞여 있었다. 내가 뭘 원하냐고요? 나는 잔을 흔들었다. 황금빛 기포가 잔 속에서 즐겁게 솟아올랐다. 그 질문은 내가 당신에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대표님, 당신의 개인 전용기를 동원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급히 날아와 이 작은 호텔 강의까지 찾아온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내 말은 칼처럼 그의 마지막 위장을 정확하게 잘라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다시 파래졌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성 시스템 때문이겠죠? 내가 그를 대신해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말할 때마다 그의 몸이 더 심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아니면 당신의 곧 사라질 데이터베이스 때문인가요? 아니면 곧 타한가에
도달할 당신의 주가 때문인가요? 그만해. 그는 마침내 무너졌다.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가 겪었던 엄청난 압박감이 이 순간 완전히 폭발한 것이다.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 진작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왜 그랬을까? 좋아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의 앞에 다가섰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의 조건을 이야기해 봅시다. 조건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그는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핏발 선 눈에는 희망의 한 줄기가 다시 타올랐다. 말해봐요. 뭘 원하는 거죠? 돈? 지분? 아니면 회사로 돌아오고 싶은 건가요?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당신이 시스템을 복구해주기만 하면 뭐든지 협상 가능합니다. CTO 자리를 줄 수도 있어요. 아니, 공동 CEO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회사를 경영하들어서 그는 내가 여전히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한 모든 일이 그저 복수심 때문이고 회사에서의 내 지위를 되찾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이 결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다급하고 계산적인 얼굴을 보며 갑자기 너무나 우스웠다. 한서연, 당신은 내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천하테크를 떠나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은 내가 한 이 모든 일이 단지 당신 곁으로 그 이른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결국 그의 등은 차가운 벽에 닿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당신은 틀렸어요. 나는 몸을 굽혀 그의 귀에 바싹 다가가 우리 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당신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으러 온 겁니다. 그의 눈동자가 축소되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죠? 뜻은 차나테크에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앞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것은 김수진이 밤새도록 준비해준 서류였다. 주식양도 계약서. 한서연의 시선이 서류 제목에 닿았다.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얼어붙었다. 이진우, 당신 미쳤어요. 그는 미친 사람을 보듯 나를 바라보았다. 미치지 않았어요. 나는 아주 정신이 맑아요. 나는 소파에 다시 앉아 와인잔을 들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았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나는 즉시 시스템을 복구할 겁니다. 회사는 여전히 당신의 것이죠. 나는 단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만 가져갈 뿐입니다. 그 후로는 우리 서로 상관없이 지내는 겁니다.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나는 웃으며 벽에 걸린 시계를 가리켰다. 데이터 자포 프로그램은 이용 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당신은 꿈도 꾸지 마. 한서연은 격분한 암사자처럼 소리쳤다. 천하테크는 내 거야. 내가 직접 세운 회사라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한 몫을 챙기려 들어. 꿈깨. 그래요? 나는 화내지 않고 그저 우아하게 샴페인 한 모금을 마셨다. 한 대표님은 뭔가 잊으신 것 같군요. 당신이 회사를 세울 때 그 첫 번째 창업 자금 5천만 원은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프로젝트를 하며 힘들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제가 기술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회사 절반이 제 것이라고 했죠. 지난 7년 동안 제가 기술 핵심으로서 회사에 창출하고 했죠. 저는 단 한 푼의 지분도 받지 못했고 월급도 평범한 이사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아내로 나의 모든 삶의 의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은 우리의 공동 재산을 가지고 당신의 연인을 키웠고 그 때문에 나를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한서연, 당신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무슨 자격으로라고 말하는 거죠.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그의 마음에 강하게 박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몸은 힘없이 벽을 따라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이 이 순간 나에게 산산조각 났다. 나는 서명하지 않을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눈빛은 공허했고 마치 자신에게 말하는 듯했다. 죽어도 서명하지 않을 거야.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을 들고 신성 시스템을 감시하는 페이지를 열었다.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봐요. 이건 데이터 삭제 진행률입니다. 현재 5% 완료되었고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겁니다. 내일 정오 12시가 되면 모든 것이 초기화될 거예요. 당신은 아직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당신의 박태준 CTO를 찾아 계속 연구해도 좋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먼저 수영하러 갈 테니 당신은 천천히 생각하세요. 나는 일어서서 수건을 들고 휘파람을 불며 문 쪽으로 유유히 걸어갔다. 내 손이 문고리에 닿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그의 울음 섞인 절망적인 외침이 들려왔다. 잠깐만요.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바닥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비틀거리며 나에게 다가오는 소리. 하이힐이 바닥을 밟으며 흐트러지고 급한 소리를 냈다. 서명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한숨처럼 가벼웠지만 동시에 천근만근 무거웠다. 끝없는 굴욕과 분노, 그리고 완전한 절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불과 한 걸음거리였다. 눈물이 그의 창백한 뺨을 흘러내렸다. 한때 밝고 오만했던 그의 눈은 지금 거대한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극히 복잡했다. 증오와 원망,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심지어 그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한 간청까지 담겨 있었다. 이 순간 우리 사이의 7년 부부의 정, 수천억 원 회사 경영 싸움,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개인적인 감정들이 이 침묵하는 시선 속에 농축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복수의 쾌감이라고는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피로감만이 느껴졌다. 내가 원했던 것은 결코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잘 생각했어요? 나는 무심하게 물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나는 테이블 옆으로 가서 그 계약서와 펜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서명해요.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려서 펜을 거의 잡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는 여러 번 시도한 끝에야 펜촉을 서명해야 할 곳에 댔다. 한서연 세 글자를 쓰는데 그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획 하나하나가 온몸의 힘을 다 쏟아붓는 것 같았다. 마지막 획이 떨어지자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힘없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천장을 공허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서명된 계약서를 집어들고 꼼꼼하게 읽어보았다. 조항들은 김수진이 작성해 준 것으로 빈틈이 없었다. 나는 차나테크의 주식 지분을 얻어 그 다음가는 2대 주주가 될 것이고 회사의 기술 발전 및 보안 문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앞으로 그가 기술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시스템을 복구해 줄 수 있죠.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시선은 나를 보지 않았다. 마치 나를 한 번 더 보는 것조차 고문인 것처럼. 서두르지 마요. 나는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몸에 지닌 주머니에 넣었다. 이진우, 무슨 뜻이죠? 또 말을 바꾸려는 겁니까? 그는 갑자기 몸을 똑바로 세우고 나를 뚫어지라 노려보았다.
눈에는 분노와 경계심이 번득였다. 말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나는 웃었다. 단지 시스템을 복구하기 전에 한 대표님이 협조해 주셔야 할 작은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가 경계하며 물었다. 나는 그의 앞에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연인 최민준에게 전화 한 통 걸어봐요. 한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당신 뭘 하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미소가 차갑게 변했다. 그저 그가 당신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주식 40%를 당신의 전 남편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듣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덧붙였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해줘요. 이게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쇼니까요. 그가 그토록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켜온 사랑이 얼마나 값싸고 보잘것없는지 그가 직접 보게 해주고 싶어요. 그가 직접 자신의 헛된 꿈을 산산조각 내게 할 겁니다. 안 돼. 나는 못해. 한서연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몸은 계속 뒤로 물러났다. 이진우, 당신은 나에게 이럴 수 없어. 이건 그와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를 위해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당신이 나를 쫓아냈을까요? 그가 당신을 부추기지 않았다면 당신이 회사를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빠뜨렸을까요? 서연 씨, 지금 와서도 자신을 속이려 하는 겁니까?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것은 그 최민준이 주범입니다. 나는 단지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작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에요. 내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혔다. 한서연은 내 말에 막혀 할 말을 잃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내면은 천인공노할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내가 하는 말이 모두 맞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직 그 남자에게 마지막 한 줄기 환상을 품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자신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지도 모른다고. 전화할 거야. 안 할 거야? 나는 마지막 통첩을 내렸다. 눈빛은 차가워서 옮기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 한 대표님,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행바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말은 그의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최민준의 번호를 찾아 다이얼 버튼 위에서 한참 동안 머뭇거렸지만 차마 누르지 못했다. 나는 그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을 듣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나는 그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의 연극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는 어떤 결심이라도 한 듯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이얼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2번 울리더니 연결되었다. 여보,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그 한심한 인간은 만났어요? 전화기 너머 최민준의 들뜨고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한심한 인간이라는 지극히 가벼운 표현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독침처럼 한서연의 마지막 환상을 순간적으로 꿰뚫었다. 그의 몸이 맹렬하게 굳어졌다. 얼굴의 마지막 핏기도 완전히 사라져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깃발 선 눈에는 처음에는 만연함이 이내 거대한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 찼다. 그는 아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앞에서 늘 다정하고 살가운 말을 속삭이던 남자가 등 뒤에서는 자신의 남편,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토록 경멸스러운 단어로 묘사할 줄은. 나는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다. 입꼬리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전화기 너머의 최민주는 이곳의 기묘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는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어갔다. 어땠어요? 여보? 그 놈팽이가 무릎 꿇고 빌던가요? 내가 말했죠? 저런 놈들은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당신이 한 방에 걷어차 버려야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알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따귀처럼 한서연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그의 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은 힘을 주어 하얗게 질렸고 마치 그 차가운 기기를 부숴버릴 듯했다. 나는 그가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 무언가가 막힌 듯 완전한 한 음절도 내지 못했다. 아이고,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말해봐요. 최민준의 어조에는 승리자의 관대함이 가득했다. 혹시 그 놈팽이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했나요? 괜찮아요. 일단 그에게 동의하는 척하세요. 그가 시스템을 복구하면 우리는 천천히 그를 손봐줄 겁니다. 그때쯤이면 회사의 기술부는 내 사람이 될 테니 그가 어떻게 감히 으스댈 수 있겠어요? 여보, 걱정 마요. 이번 일이 해결되면 회사는 완전히 우리 두 사람의 것이 될 겁니다. 내가 CEO를 하고 당신은 이사장이 되어 집에서 예쁘게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천하테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당신은 내가 천하테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그는 아름다운 미래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달콤한 거짓말을 지어냈다. 만약 3일 전이었다면 이 말은 한서연을 감동시켜 쓰러지게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순간 굴욕과 계산으로 가득 찬 이 방에서 그 한심한 인간이라는 말 이후에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너무나 역겨웠다. 나는 한서연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한 점 꺼져가는 것을 보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끝없는 잿빛과 절망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가 늘 진정한 사안이라고 믿었던 것은 그저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남자는 결코 그의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회사, 그의 돈, 그가 가져올 수 있는 지위와 영광을 사랑했다는 것을. 최민준.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쉰 목소리는 마치 사포가 긁히는 듯했다. 나는 회사 주식 40%를 이진우에게 양도했어. 그는 거의 온몸에 힘을 다해 이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다. 전화기 너머는 순간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겼다. 약 5초간 지속되었다. 그리고 화산 폭발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최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날카롭고 귀를 찢을 듯했다. 폭로와 믿을 수 없다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방금 전의 다정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한서연, 당신 미쳤어? 40%의 주식이라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에게 줘? 그건 내 거야. 우리 둘의 것이라고. 이 멍청한 여자. 세 글자는 독이 묻은 비수처럼 한서연의 심장을 강하게 찔렀다. 그의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거의 서 있지 못할 지경이었다. 회사가 망할 뻔했어. 시스템을 복구할 수가 없었어. 그는 헛되이 변명했다.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복구할 수 없다고 그에게 주식을 줘? 그건 수백억 원짜리잖아. 몇백 원짜리가 아니라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위해, 이 회사를 위해 밖에서 고객들과 술 마시다 위출혈까지 났어.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보답해. 그 최민주는 완전히 위장을 벗어던지고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진시하고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나였다. 나는 한서연의 떨리는 손에서 아직도 포유하는 휴대폰을 빼앗았다. 전화기 너머 최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는 이 낯선 목소리에 분명 놀랐을 것이다. 당신은 누구야? 그가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 입에서 나온 그 한심한 인간이 나다.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공기가 굳어지는 듯했다. 나는 최민준의 얼굴에 지금 어떤 귀신이라도 본 듯한 경악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이진우, 당신이 어떻게 거기에?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내가 왜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가볍게 웃었다. 목소리에는 고양이와 쥐처럼 노는 듯한 비웃음이 가득했다. 내가 없다고? 나는 당신의 모든 위대한 청사진을 가들었지. CEO가 되고 싶고 나를 쫓아내고 싶어 했지. 생각은 좋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럴 기회가 없을 거야. 당신 뭘 하려는 거야? 서연 씨는? 당신이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괜찮아. 나는 옆에서 혼이 빠진 듯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여자를 흘끗 보았다. 그는 단지 몇 가지를 깨달았을 뿐이야. 아, 그리고 한 가지 잊은 게 있는데. 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최종 판결을 내리는 듯한 어조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오늘부터 나는 천하테크의 두 대주주야. 앞으로 회사에서 나를 만나면 이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할 거야. 말을 마친 나는 그의 어떤 반응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세상은 드디어 완전히 조용해졌다. 휴대폰이 내 손가락 끝에서 미끄러져 부드러운 카펫 위에 떨어졌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한서연, 한때 비즈니스 세계를 주름잡던 고고한 여왕은 이제 뼈대가 빠진 꼭두각시처럼 벽을 따라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무릎을 안고 벽 모퉁이에 웅크린 채 눈동자는 공허하게 앞을 응시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사랑의 성은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잿더미가 되었다. 그리고 그 폐허 아래 묻힌 것은 그의 우스꽝스러운 자존심과 방 안에는 오랫동안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공기 중에는 어색하고 억눌린 분위기가 감돌았다. 한서연은 그저 벽 모퉁이에 웅크린 채 세상에 버려진 인형처럼 미동도 없었다. 시간은 한 분 한 초 흘러갔다. 벽에 걸린 시계는 규칙적이고 선명한 똑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그의 죽은 사랑을 위해 카운트다운하는 것처럼. 얼마나 지났을까? 어쩌면 10분, 어쩌면 30분. 그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때 우아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무감각함과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시선은 나를 넘어 내 뒤에 푸른 바다에 닿았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서 알아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산한 거군요. 내가 그 프로그래머를 해고하라고 했을 때부터?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바로잡았다. 당신이 그를 위해 나의 신성 시스템이 영 업그레이드 계획을 부결시켰을 때부터입니다. 내 말은 그의 공허한 눈에 마침내 일말의 파동을 일으켰다. 그는 기억해냈다. 그 고위 간부 회의에서 그가 어떻게 최민준을 감싸기 위해 나의 전문적인 제안을 무시했는지. 그것이 모든 붕괴의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줄 알았다는 겁니까? 그가 재차 물었다. 목소리에는 감지하기 어려운 떨림이 섞여 있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단지 예방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 만든 갑옷에 나만이 열 수 있는 열쇠를 남겨두었죠. 언젠가 이 갑옷의 주인이 나를 해칠 경우를 대비해서요. 이렇게 빨리 그날이 올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내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을 진술하는 것처럼. 하지만 한사연은 이해했다. 그는 내 말 속의 비통함과 실망을 이해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우리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오늘날의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 신뢰를 직접 부숴버린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왜요? 그가 중얼거렸다. 마치 나에게 묻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에게 묻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나에게 묻는 겁니까? 나는 무슨 천지개벽할 웃음소리라도 들은 듯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의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한서연, 당신은 정말 왜 그런지 모르는 건가요? 우리가 결혼한 지 7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사과 한 번 깎아준 적이 있었나요? 내가 위장병으로 밤새 잠 못 이루고 아파할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애원했지만 당신은 회의 때문에 바쁘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 최민준과 3시간 동안 골프를 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내가 당신은 동안 골프를 치어갔더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 이 회사를 위해 무엇을 바쳤는지, 당신은 위에 무엇을 바쳤는지, 당신은 위에 무엇을 바쳤는지, 나는 당신을 내 삶의 전부로 여겼는데, 당신은 나를 당신의 성공 가도에 놓인 디딤돌, 언제든지 새로운 연인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소모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왜라고 묻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이 말들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것들이었다. 오늘 나는 마침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나의 비난에 점점 더 창백해졌고 몸도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그는 늘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늘 자신이 나에게 충분한 생활과 기술 이사 자리를 준 것이 나에게 베푼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이 결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저 아내의 관심, 연인의 존중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작은 것조차 나에게 베풀기를 인색해했다. 그는 입을 벌리고 변명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창백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이었고 그가 부정할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사실이었다. 더 이상 당신의 사업과 논리로 우리의 감정을 평가하지 마세요. 한서연. 나는 일어서서 다시 그를 내려다보는 자세를 취했다. 당신은 졌습니다. 나의 계산에 진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오만과 배신에 진 겁니다. 이제 거래는 끝났으니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는 내 노트북 컴퓨터를 가리켰다. 시스템을 복구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사장으로서의 마지막 명령조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애원에 더 가까웠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 앞으로 가서 앉았다. 한서연의 긴장된 시선 아래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이 과정은 사실 매우 간단했다. 나는 그저 이미 외우고 있는 비밀키를 입력하기만 하면 그 인지상의 바이러스를 해제하고 모든 뒤죽박죽된 색인을 몇 분 안에 자동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30분 동안이나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지만 그가 보기에는 심오하고 알 수 없는 온갖 조작을 했다. 나는 그에게 이 일은 나 외에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했다. 나는 그가 이 40%의 주식에 대해 진심으로 수긍하게 만들고 싶었다. 마침내 내가 마지막 엔터 키를 누르자 화면 위에서 미친 듯이 깜빡이던 빨간 경고등이 안전을 나타내는 초록색으로 변했다. 아래에 있던 데이터, 자폭 프로그램의 카운트다운도 사라졌다. 됐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한서연은 거의 즉시 바닥에서 일어나 옆에 있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이사, 지금 당장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당장. 그는 전화에 대고 소리쳤다. 전화기 너머 박태준은 놀랐는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한서연은 초조하게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약 3분 후 전화기 너머에서 박태준의 환희에 찬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한 대표님, 복구됐어요. 전부 복구됐습니다. 세상에. 데이터가 전부 돌아왔어요. 원래랑 똑같아요. 이 말을 듣자 한서연의 긴장되어 있던 몸이 마침내 완전히 풀렸다. 그는 마지막 힘이 빠져나간 듯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카펫 위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역력했다. 회사는 지켜졌다.
그의 가장 큰 위기는 해결되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이진우. 그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다. 고마워라고 말하고 싶었을까? 아니면 다른 말을 하고 싶었을까? 나는 그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한 대표님.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말투는 서먹하고 예의 바르게. 시스템이 복구되었으니 제 임무는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천하테크의 주주입니다. 우리는 협력 관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피곤하니 쉬고 싶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나는 그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그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 무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을 본 후 그는 묵묵히 바닥에서 일어섰다. 흐트러진 옷과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일말의 품위를 되찾으려 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깊이 한번 바라보더니 몸을 돌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발코니로 가서 지는 해의 장광이 하늘을 장엄한 핏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나는 제주도에 하루 더 머물렀다. 휴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서연과 천하테크 전체에 숨을 고르고 소화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들이, 특히 그가 그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회사의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고 싶었다. 나흘째, 나는 가장 이른 항공편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간단한 여행 가방을 끌고 천하테크의 웅장한 사무실 건물 아래 다시 섰을 때 내 마음은 평온했다. 이곳은 한때 내가 7년간의 청춘과 땀을 쏟아부었던 곳이자 나의 사랑과 꿈의 터전이었다. 이제 이곳은 그저 나의 전장일 뿐이다. 나는 로비로 들어섰다. 새로운 어린 여직원은 나를 보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손님,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예약하셨습니까?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 내가 떠날 때는 소리 없이 떠났고 돌아올 때는 이미 신분이 달랐다. 이 이사님을 찾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여직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바로 그때 로비 매니저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는 나를 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기묘하게 변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이사님. 그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눈빛에는 경외심과 공포가 가득했다. 회사 고위층에서 지난 며칠간 벌어진 천지개벽 같은 일들을 그가 내막을 모른다 해도 분명 들었을 것이다. 전설 속에서 혼자 힘으로 회사를 거의 망하게 했다가 기적처럼 돌아온 전 기술 이사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내 사무실은 아직 그대로 있겠지? 나는 그의 놀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위 간부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로비 매니저는 황급히 따라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띵.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에서 멈췄다. 이곳은 회사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사무 공간이었다. 한서연의 사장실 외에는 각 핵심 이사들의 독립사무실이 있었다. 나는 익숙한 듯 지난 7년간 나의 것이었던 사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발걸음을 멈췄다. 문에 걸려있던 기술이사 명패는 이미 떼어져 있었고 새로운 마케팅 실장 명패로 바뀌어 있었다. 유리문 안에는 한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린 채 나의 값비싼 이탈리아 가죽 의자의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최민준이었다. 그가 감히 둥지를 차지하던 내 사무실에 들어와 있었다. 이것은 노골적인 도발이자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다. 그도 문 앞에서 움직임을 감지한 듯 의자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짙은 원망과 경멸로 바뀌었다. 그는 일어나지도 않았다. 심지어 전화도 끊지 않았다. 그저 입 모양으로 소리 없이 나에게 두 글자를 말했다. 쓰레기. 그리고 그는 전화기 넘어와 계속 웃고 떠들었다. 마치 내가 중요하지 않은 공기,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웃었다. 그 전화 한 통의 굴욕이 그에게 현실을 깨닫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킨 모양이었다. 잘 됐다. 내가 굳이 그를 찾아갈 필요도 없겠군. 나는 화내지도 따지러 가지도 않았다. 그저 몸을 돌려복도 끝 한서연의 사장실 문으로 걸어갔다. 나는 문도 두드리지 않고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무실 안에서는 한서연이 몇몇 부서 책임자들과 회의 중이었다. 내가 갑자기 들어서자 모두가 멍하니 굳어버렸다. 한서연의 얼굴은 순간 최악으로 변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불쾌감과 경고가 가득했다. 그가 보기에는 내가 인사도 없이 불쑥 들어온 행동은 그의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이었다. 한 대표님, 나는 회의 시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회사 지분 40%를 가진 두 대 주주인 제가 회의에 참석할 자격도 없나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회의실에 폭탄처럼 굉음을 울리며 터졌다. 그 부서 책임자들은 모두 찬숨을 들이쉬었다. 외계인을 보듯 나를 보았다가 한서연을 보았다가 한서연을 보았다. 그들은 분명 이 놀라운 소식을 처음 듣는 것이었다. 한서연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그는 내가 일부러 그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계약은 이미 효력을 발휘했고 법적으로 나는 지금 그럴 권리가 있었다. 일단 앉아요. 그는 이를 악물고 세 글자를 쥐어짰다. 옆에 있던 비서가 나에게 의자 하나를 더 놓아주었다. 나는 대담하게 다리를 꼬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회의는 극도로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모두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선은 가끔 나에게로 향하며 탐색과 추측으로 가득했다. 한서연은 안절부절 못했다. 이 불청객의 등장은 그의 리듬을 완전히 깨뜨렸고 사장으로서의 그의 절대적인 권위를 무너뜨렸다. 마침내 회의는 얼렁뚱땅 끝났다. 다른 사람들이 황급히 자리를 뜬 후 한서연은 마침내 폭발했다. 이진우,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그는 내 앞에 다가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굳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나를 난처하게 만들어야만 속이 시원해? 난처하게 만든다고요? 나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그를 우습다는 듯 바라보았다. 한 대표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것 같군요. 저는 이곳에 당신과 부부의 정을 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주로서 저의 권리를 행사하러 온 겁니다. 내 사무실에 왜 최민준이 있는 거죠?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한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사무실은 비어있기도 했고 그가 좋아해서 일단 쓰게 했어요. 그래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럼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그에게 나가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진우, 당신 너무 지나쳐. 한서연은 약간 화가 나서 말했다. 겨우 사무실 하나 가지고 그래. 내가 당신에게 더 좋은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 줄게. 저는 그 사무실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태도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내 사무실입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내가 직접 꾸민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더러운 것이 내 물건을 만지는 것을 못 참아요. 내 말은 의미심장했다. 한서연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당신은 그에게 오늘 안에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나는 마지막 기한을 제시했다.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공기 중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국 그는 타협했다. 알겠어요. 그는 힘없이 손을 휘저으며 몸을 돌려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내선 전화를 들고 최 실장, 내 사무실로 와요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민준이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다. 그가 사무실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나를 도발적으로 쳐다보았다. 서연 씨, 저 찾으셨어요? 그는 일부러 친밀하게 불렀다. 최민준. 한서연은 그를 보지 않고 그저 앞에 있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을 비워요.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당신 물건을 치우고 나가라고. 그 사무실은 이 이사님에게 돌려줘야 해. 한서연은 이 이사님이라는 두 글자에 힘을 주어 발음했다. 이것은 그가 외인 앞에서 나의 새로운 신분을 인정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최민준의 얼굴은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서연을 보았고 이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는 한서연이 나에게 굴복하고 자신이 희생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요?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연 씨, 그 사무실은 당신이 나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면 내 체면은 뭐가 돼요? 이것은 회사의 결정이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야. 한서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 이 이사님은 이제 회사의 두대 주주입니다. 그가 자신의 사무실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두대 주주? 최민주는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소리쳤다. 그가 약간의 술수를 썼다고 당신이 정말 주식을 그에게 줬어? 서연 씨, 당신 이럴 수 없어. 그만해. 한서연은 쾅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일어섰다. 사장으로서의 강렬한 아우라가 마침내 돌아왔다. 최민준, 당신의 신분을 명심해. 이곳은 회사야. 당신이 내 결정을 따질 자리가 아니라고. 지금 당장 당신 사무실로 돌아가서 물건을 깨끗이 정리해. 그의 명령은 차가웠고 최민주는 그의 기세에 압도되어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뚫어지라 노려보았다. 눈빛 속의 증오심은 거의 실체가 될 지경이었다. 나는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사무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한서연은 힘없이 의자에 앉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최민준을 처리하고 나자 그도 모든 기운을 소진한 듯 했다. 이제 만족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지친 듯 나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일어서서 그의 책상 앞으로 걸어가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놓았다. 이게 뭐죠?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화성그룹의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며칠 전의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데이터 보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미 절반쯤 진행된 5건 규모의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라고요? 한서연의 얼굴은 순간 참백해졌다. 그는 서류를 맹렬하게 집어들었다. 화성 프로젝트는 올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자 최민준이 늘 자랑스러워하던 실적이었다. 이제 이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것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은 천하테크에게 설상가상이었다. 저는 이미 화성그룹점 대표님과 내일 오후 3시에 회사 회의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답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만약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외부에 공개할 겁니다. 한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일단 화성그룹이 공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천하테크의 주가는 즉시 폭락할 것이고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방법 없나요?
그는 고개를 들어 거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고고한 여왕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려 도움을 구하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연민이라고는 한 조각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이 날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 방법이요? 당연히 있죠. 나는 몸을 굽혀 그의 귀에 바싹 다가가 우리 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다음 날 오후 회사에서 가장 큰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천하테크의 모든 고위층과 화성그룹정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이 모두 참석했다. 분위기는 무거워서 거의 물이 흐를 지경이었다. 한서연은 상석에 앉아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최민주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년 동안 그가 떠벌렸던 이 프로젝트를 잃자 그는 이미 회사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은연중에 나에게 집중되었다. 어제 나는 한서연 앞에서 그의 요구를 거절했었기 때문에 모두가 내가 오늘 그의 망신을 볼 것이라고, 심지어는 비난하며 그를 완전히 나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화성그룹정 대표가 헛기침을 하며 먼저 입을 열었다. 어조는 강경했다. 한 대표님, 이 이사님.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번 시스템 사태로 인해 우리는 천하테크의 전문 능력에 대해 극도의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들이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답변과 보장을 해줄 수 없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한서연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어떤 협상 카드도 없었다. 모두가 협상이 곧 결렬되고 한서연이 취임 이래 가장 큰 참패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내가 일어섰다. 나는 한서연을 보지 않고 곧장 화성그룹정 대표에게로 걸어갔다.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정 대표님, 당신의 우려를 저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이번 시스템 사태가 우연도 아니고 기술적 허점도 아니며 인위적인 기업 스파이 행위였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 말은 회의실 전체를 술렁이게 했다. 화성그룹정 대표도 멍하니 굳었다. 이 이사님,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뜻은 누군가가 당신들의 경쟁사, 남의 테크에게 우리의 협력 프로젝트의 모든 최저가와 계획을 유출하여 그들의 손을 빌려 이번 협력을 방해하고 게다가 이번 시스템 사태에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겁니다. 최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시선은 인파를 뚫고 그와 마주쳤다. 입꼬리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당신들은 제가 왜 이렇게 침착한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사람들 앞에서 흔들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는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내 손에 들린 그 작은 USB에 고정되었다. 마치 그것이 운명을 결정할 신성한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화성그룹정 대표가 미간을 찌푸렸다. 눈빛에는 탐색과 의심이 가득했다. 이 이사님, 당신이 말하는 것들은 말로만 해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기업 스파이라고요? 증거는요? 당연히 있습니다. 나는 웃으며 침착하게 회의 테이블 끝으로 걸어가 USB를 주 컴퓨터에 꽂았다. 정 대표님과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쇼를 지켜봐 주십시오. 나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조작했다. 거대한 프로젝터 화면에 이메일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다. 그것은 내 이메일도 아니었고 회사 그 누구의 이메일도 아니었다. 무작위 코드로 생성된 익명의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시선 속에서 나는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로그인 성공.
받은 편지함에는 단 한 통의 이메일만 있었다. 발신자는 남해 테크의 조아라 CEO였다. 조아라와 나는 대학 시절 절친이었고 동시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자였다. 그는 늘 나를 영입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계속 거절했다. 이번에 나는 그에게 작지 않은 신세를 졌다. 나는 그 이메일을 클릭했다. 이메일 내용은 아주 간단했다. 몇 줄의 글과 몇 개의 첨부 파일뿐이었다. 진우 씨, 당신이 원했던 것들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회사에 이런 내부 배신자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이 사람은 내가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술 한 잔 사세요. 첨부 파일에는 몇 개의 녹음 파일과 상세한 통화, 기록 목록이 있었다. 나는 먼저 통화 기록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휴대폰 번호 하나가 지난 한 달 동안 남해 테크장 부사장으로 표시된 번호와 수십 차례 통화 기록이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30분 이상이었다. 특히 화성 프로젝트 2차례 핵심 며칠 동안 통화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밀집되어 있었다. 그 휴대폰 번호는 현장에 있던 천하테크 고위층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다. 그것은 마케팅부 최민준 실장의 번호였다. 회의실에는 억눌리지 못하는 경악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칼날처럼 일제히 구석에 앉아있던 최민준에게로 향했다. 최민준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선 죽은 사람 같은 잿빛이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려 늘 깔끔하게 손질하던 머리카락을 적셨고 그를 완전히 초라하게 만들었다. 이건 조작된 거야.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가리키며 목이 터져라 변명했다. 이진우, 당신이 복수하려고 이런 비열한 수단으로 나를 조작한 거야. 나는 비웃었다. 최 실장님, 서두르지 마세요. 더 재미있는 건 아직 남았습니다. 나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클릭했다. 처리되었지만 여전히 최민준의 목소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 부사장님, 화성 쪽 최저가는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8천만 원. 이게 한서연 그 여자 밑선입니다. 걱정 마세요. 성의를 보이기 위해 이번에 우리 남의 테크에서 8,500만 원을 부르면 무조건 따낼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약속했던 이득은 한 푼도 빠짐없이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됐어. 근데 장 부사장님, 당신들 쪽은 좀 서둘러야 할 겁니다. 나는 이미 이진우 그 눈의 가시를 쫓아냈지만 그가 남겨둔 시스템이 불안해서요. 밤이 길어지면 꿈도 많아질까봐 걱정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우리 쪽에서 즉시 화성 측에 압력을 가할 겁니다. 그때쯤이면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압박으로 한사연이 아무리 대단한 재주가 있어도 순순히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사가 당신 손에 넘어오면 우리 두 회사가 손잡고 업계 전체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녹음은 길지 않았지만 정보량이 엄청났다. 정교하게 계획된 내부, 외부 공모 업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민준의 목표는 더 이상 단순한 공로 가로채기나 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천하테크 전체였다. 그가 바로 회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던 진정한 내부 스파이였다. 콩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상에, 그가 내부 배신자였더니 한 대표님은 그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쩐지 시스템이 일찍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하필 그때 문제가 생겼다 했더니 한서연은 상석에 멍하니 앉아 화면 속 글자를 보고 스피커 속 대화를 들었다.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그의 눈에는 거대한 충격, 분노, 그리고 완전히 배신당하고 농락당한 듯한 뼛속까지 시린 고통이 가득했다. 그는 진심을 바쳤고 신뢰를 갖췄다. 심지어 그를 위해 자신의 남편을 쫓아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자신은 상대방의 바둑판 위에서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는 졸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른바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사기극이자 이용당하는 것에 불과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최민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두서없이 손을 휘저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시끄러운 논쟁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창백하고 무의미하게 들렸다. 그의 방어선은 나에게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녹음 파일을 껐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며 나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나는 최민준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계속 뒤로 물러섰다. 결국 그의 등은 벽에 부딪혔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최 실장님, 나는 그의 공포에 찔린 얼굴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차가웠다. 이제 할 말 없으세요? 나는. 그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외부인과 결탁하여 회사의 핵심 영업 비밀을 유출하고 회사를 정복시키려 했다. 회사 규정 및 국가 관련 법률에 따라 당신이 직면할 것은 해고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감옥살이도 포함될 겁니다. 안 돼. 최민주는 이 말을 듣자 다리에 힘이 풀려 쿵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내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 이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한순간 헛된 생각에 빠졌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는 콧물과 눈물이 된 얼굴로 예전의 품이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역겹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발로 그를 차서 밀어냈다. 기회?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 내가 회사로 돌아왔을 때 당신이 내 사무실에서 순순히 나갔다면 어쩌면 나는 당신에게 일자리를 잃는 것만으로 끝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은 가장 어리석은 당신은 당식으로 나를 도발했지.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눈빛에는 당신은 당식으로 나를 도발했지. 한서연이 당신을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한서연이 당신을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내 앞에서 당신의 그 하찮은 잔꾀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말을 마친 나는 그의 울부짖음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몸을 돌려 이미 멍하니 굳어버린 화성그룹 정 대표를 바라보았다. 정 대표님, 지금도 우리 천하테크의 성의와 전문 능력에 의심이 가십니까? 정 대표는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렸다. 그는 일어서서 빠르게 내 앞에 다가와 나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이사님, 오해였습니다. 모두 오해였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기사에 이런 배신자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이 이사님이 위기 속에서 내부 스파이를 잡아내고 우리 양측의 이익을 보호했습니다. 이 배짱과 능력에 저는 진심으로 감복했습니다. 협력은 계속합니다. 계속할 뿐만 아니라 추가 투자도 할 겁니다. 앞으로 천하테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우리 화성그룹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위기는 이렇게 해제되었다. 천하테크를 완전히 파멸시킬 뻔했던 폭풍이 나에 의해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쉽게 해결되었다. 게다가 나는 회사의 화성그룹이라는 강력한 동맹까지 얻어주었다. 회의실에는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천하테크의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 행복, 그리고 진심 어린 지지가 가득했다. 이 순간 나는 절대적인 실력으로 누가 이 회사의 진정한 기둥인지 증명했다. 한서연은?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로 둘러싸인 나를 보고 바닥에 무릎 꿇고 오는 최민준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그 공허한 눈에서 두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졌다. 완전히 망했다. 사랑을 잃었고 존엄을 잃었으며 한때 이 회사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다. 회의가 끝난 후
최민주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경비원들에게 곧장 보안실로 끌려가 경찰을 기다렸다. 그의 인생은 이미 철창 속에서 보낼 것이 예견되었다. 나는 회사 전체의 영웅이 되었다. 회의실에서 걸어 나오자 길에서 만나는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공손하게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 이사님, 안녕하세요. 그 진심 어린 이 이사님이라는 호칭은 나는 나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안의 물건들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마치 그 역겨운 남자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것처럼. 나는 거대한 통일의 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번화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했다. 큰 복수를 했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였다. 똑똑. 사무실 문이 조용히 노크되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판서연이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화장도 고쳐서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 했었지만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은 그의 내면의 지침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내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넓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마치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처럼. 고마워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그가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 두 글자를 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다. 무엇에 대해 고맙다는 거죠?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의 회사를 지켜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알아차리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건가요? 그의 얼굴에 굴욕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어조는 차가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40% 주식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방금 내 손에 들어온 자산이 한 푼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가장 상처 주는 말로 우리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그는 내 말에 상처받아 입술을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른 할 말 있나요? 나는 퇴장 명령을 내렸다. 없다면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지금 엉망진창인 일들이 쌓여 있어서 매우 바쁩니다. 진우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이 이사님이 아닌. 그의 목소리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연약함과 애원이 섞여 있었다.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가 마침내 이 질문을 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10년을 사랑했고 오랫동안 미워했던 이 여자를. 그의 아름다운 눈에는 지금 희망과 후회가 가득했다. 만약 한 달 전이었다면 그의 이 말에 나는 기뻐서 날뛰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물처럼 평온했다. 예전으로 돌아간다. 깨진 거울은 어떻게 다시 붙일 수 있을까? 심장에 박힌 가시는 뽑아냈지만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다. 서연 씨, 나도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단호했다. 과거에 당신을 깊이 사랑했던 이진우는 당신이 그 사직서에 서명했을 때, 그가 당신에게 불륜을 저질렀을 때, 당신이 회의에서 나를 공공연히 모욕했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차나테크의 주주이자 당신의 협력자인 이진우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업무 외에는 어떤 관계도 없을 겁니다. 내 말은 가장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마음속 마지막 비현실적인 환상을 완전히 끊어냈다. 그의 눈에서 빛이 완전히 꺼졌다. 알겠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나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미안해요. 이 세 글자를 말하는데 그는 온몸의 힘을 다 쏟은 듯했다. 혼이 빠진 듯 몸을 돌려 내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와 나의 관계가 진정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몇 달 동안 차나테크는 나와 한사연의 공동주도 아래 힘든 재건을 시작했다. 나는 나의 인맥과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고객들을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새로운 중요한 협력 관계를 개척했다.
한서연은 어쩌면 큰 충격을 받아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마침내 현실을 깨달아서일 수도 있었다. 그는 모든 날카로움과 오만을 거두고 침묵하고 실용적으로 변했다. 우리는 회의에서 가장 묵묵한 전우처럼 냉정하게 업무를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 밖에서는 어떤 교류도 없었다. 남보다도 못한 관계였다. 우리의 공동 노력 아래 회사의 실적은 기적적으로 나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 모두가 이 이사님과 한 대표님이 손을 잡으면 천하무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우리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6개월 후 화창한 오후에 나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기술 고문직을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차나테크 경영진에서 완전히 물러나 주주 배당금 권리만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결정은 한서연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회사 송별회에서 그가 나를 찾아왔다. 왜요? 그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이곳에는 더 이상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없어요. 나는 멀리 하늘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나는 복수를 했고 내 것을 되찾았으며 나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 전장은 더 이상 나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세계를 여행해야겠죠. 나는 웃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수십억 원으로 이 세상을 구경할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나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불확실함과 비굴한 애원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햇빛 아래 그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썹 사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월의 흔적과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한서연,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에는 당신이 없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나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천하테크의 주식 일부를 팔아 충분한 자금을 현금화했다. 그리고 혼자 여행을 시작했다. 나는 티베트에 가서 포탈라궁 앞에서 햇볕을 쬐었다. 아이슬란드에 가서 환상적인 오로라를 쫓아다녔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동물들의 대이동을 보았다. 지난 7년간 나 자신에게 소홀했던 시간을 한 점 한 점 모두 되찾았다.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내 마음은 넓은 세상 속에서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평온해졌다. 1년 후 나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정착했다. 이곳에는 햇살과 모래사장 그리고 순박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작은 다이빙 숍을 열었다. 매일 관광객들에게 다이빙을 가르치거나 아예 직접 바다로 나가 돌고래들과 함께 헤엄쳤다. 나는 한서연과 서울에서의 지난 일들을 오랫동안 떠올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수진이 보내온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한서연이 천하테크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혼자 산골 지역으로 교육 봉사를 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메일 마지막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한서연은 가장 소박한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피부가 그을린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즈니스 여왕의 영민함과 오만함도 배신당한 후의 고래는 배신당한 후의 원함도.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웃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밖으로 나갔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햇살은 따스했다. 나는 우리 둘 다 각자의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